전쟁이 끝난 뒤 서울거리 한쪽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 거기에 물을 부어 끓인 죽을 받으려고요. 꿀꿀이죽이라고 불렸습니다. 돼지한테 줄 사료에 빗대서 붙은 이름입니다. 포크 자국 남은 햄찌꺼기, 담배꽁초, 뭐가 섞여 있는지도 모르는 그 죽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받아 먹었습니다. 건더기라도 건지려고 서로 밀치고 밀린 사람은 멀건 국물만 담아가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다음 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이겠다. 그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본에서 라면이라는 음식을 봤거든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금방 한 끼가 되는 그 음식을 한국에 가져오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라면을 발명한 일본에서 가장 큰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니신식품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정했습니다.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돌아온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안 됩니다. 문전박대당했습니다. 다행히 니신의 경쟁사인 묘조식품이라는 회사의 사장이 한국 사정을 듣고 마음을 열어줘서 스프 만드는 비법까지 무상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1963년 9월 한국 최초의 라면이 겨우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삼양식품을 세운 전중윤 회장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확 당겨보겠습니다. 60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60년이면 그때 갓난아기가 지금 환갑을 넘긴 세월입니다. 2023년 봄, 바로 그 니신 식품이 제품 하나를 내놓습니다. 포장지는 분홍색, 맛은 매콤달콤한 까르보 맛, 그리고 포장 한가운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볶음면 잠깐 멈추고 이 장면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60년 전에 기술 알려달라는 한국 사람을 문 앞에서 돌려보낸 바로 그 회사가 이번에는 한국 제품의 색깔을 베끼고 한국 글자까지 제 포장지에 가져다 쓴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잔반죽 먹던 나라에서 온 사람을 쫓아내던 회사가 지금은 그 나라 글자를 제 제품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는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한국 제품이 프랑스 명품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고, 맥도날드가 39년 동안 지키던 도쿄 한복판 자리를 한국 버거가 차지했고, 일본 10대들은 자기네 말을 놔두고 한국말을 섞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한국이 인기 많아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이면에 숨어있는 서늘한 그림자까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네 번째 문에서 풀어드릴 이야기, 이건 기뻐하다가 뒤통수 맞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어볼 문이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일본 거리와 언어 속에 스며든 한글 이야기가, 두 번째 문 뒤에는 라면 한 봉지에 담긴 60년의 역정의기, 세 번째 문 뒤에는 일본 화장품 시장을 뒤흔든 한국 중소기업들의 전략이, 그리고 네 번째 문 뒤에는 이 모든 성공의 이면에 숨어있는 무서운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은 마지막에 열어드릴 건데 솔직히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첫 번째 문 열겠습니다. 도쿄의 시노쿠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 20여 년 전만 해도 점포 30개에서 40개 남짓한 한산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을 찾는 일본 젊은이들이 몰려들면서 점포가 230개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도쿄에서 손꼽히는 핫플레이스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한글 간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일본 젊은이들 대부분이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그걸 멋지다고 느낍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카페에 갔을 때 메뉴판이 전부 프랑스어로 적혀 있으면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왠지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글자를 읽어서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글자의 모양이 주는 분위기를 즐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글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분위기 아이콘이 된 겁니다.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이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트렌디하다는 신호가 된 거죠. 한 줄로 줄이면 한글이 일본에서 외국어가 아니라 감성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간판 구경 수준이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일본의 10대들이 한국어를 직접 가져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사가 매년 10대 유행어를 예측하는 코너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진짜 그거 인정이라는 뜻의 한국어 표현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맞장구를 칠 때 자기네 말로 하지 않고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뒤섞어 완전히 새로운 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어 알았어와 일본어 어미를 합쳐서 아라소데스라는 표현을 쓰고 일본어 정말과 한국어 고마워를 합쳐서 마지코마워 같은 말을 씁니다. 두 나라 말이 뒤섞인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단어 몇 개를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일상 대화 속에 한국어가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도 자기네 글자가 있는 나라인데 왜 굳이 한글을 쓰는 걸까? 여기에는 감성적인 이유와 기능적인 이유가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성적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문화 자체가 멋있다는 인식입니다. 기능적 이유는 일본어의 입력 방식에 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한자를 함께 씁니다.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 발음을 친 다음에 여러 한자 후보 중에서 맞는 걸 골라줘야 합니다. 짧은 문장 하나를 쓰는데도 이 변환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죠.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요즘 환경에서 이건 꽤 번거로운 방식입니다. 반면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바로 찍으면 됩니다. 복잡한 변환 과정이 없으니까요. 머릿속에 떠오른 소리를 손가락으로 그대로 옮기면 글자가 완성됩니다. SNS 시대의 한글은 대단히 효율적인 도구인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숨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10대들이 한글을 어른들은 읽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암호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아래 관계가 엄격하고 주변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 답답한 공기 속에서 부모 세대, 선생님 세대가 절대 알아보지 못하는 한글로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는 겁니다. 한글이 기성세대로부터 분리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비밀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글은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멋지고 세련된 감성이자 복잡한 일본어 입력보다 빠르고 편한 도구이자 어른들이 못 읽는 자기들만의 비밀 언어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글은 일본 10대 문화 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거리와 언어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역전극은 두 번째 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전중윤 회장과 니신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두 번째 문에서는 그 뒷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신에게 거절당한 뒤 전 회장은 묘조식품의 도움으로 1963년 9월 한국 최초의 라면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라면 한 봉지 값이 10원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35원이던 시절이니까 정말 싼 가격이었죠. 전쟁통에 다 부서진 나라에서 밀가루 반죽 하나로 시작한 그 라면이 6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삼양식품에서 나온 불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이 매운맛 하나로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2025년에는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분홍색 포장으로 유명합니다. 2023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0년 전 한국의 부탁을 거절했던 바로 그 니신 식품이 이번에는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노골적으로 따라한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분홍색 포장도 비슷하고 맛의 방향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장지에 한글로 볶음면이라고 큼지막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를 한번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라면을 발명한 나라. 라면이라는 음식의 원조 중 원조인 기업이 한참 뒤에 라면을 배우러 왔던 나라의 제품을 따라한 겁니다. 그것도 60년 전 자기들이 거절했던 그 나라의 제품을 한글까지 그대로 적어가면서 말이죠. 에이, 그거 그냥 유행을 탄 거 아니야? 비슷한 맛 내놓는 건 어디서나 있는 일이잖아. 맞습니다. 비슷한 맛의 제품을 내놓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맛이 아닙니다. 원조 기업이 한국 글자까지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 글자를 두고 한국 글자를 포장해 넣은 건 한국 느낌을 입혀야 팔린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판단이 맞았습니다. 니신의 이 제품은 매출 목표의 2배를 달성해서 치즈 맛까지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니신은 이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농심의 양념치킨면을 따라한 제품까지 출시했습니다. 역시 포장에 한글을 박아 넣었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던 쪽과 베풀던 쪽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때 문을 닫았던 선배가 어느 날 후배의 방식을 몰래 따라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건 라면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일본 식품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글이 적혀 있어야 물건이 팔린다. 일본 기업들이 역사적 자존심을 접고 한글을 포장해 인쇄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장사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상징 문구를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한글이 돈이 된다. 이 한마디가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라면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화장품 시장까지 번졌을 때 숫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 번째 문에서 그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라면보다 화장품이 더 무서운 이야기인지 세 번째 문에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수입 화장품 협회에서 나온 2026년 1사분기 자료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는 데 쓴 돈 400억 엔입니다. 같은 기간 2위인 프랑스는 270억 6천만 엔입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한국이 33.5%, 프랑스가 22.7%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수입 화장품 시장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이 꽉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샤넬과 디올 그리고 랑콤, 이런 이름들이 지키고 있던 성을 한국의 중소 브랜드들이 무너뜨린 겁니다. 특히 베이스 메이크업 부문,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는 기초 화장 제품에서는 한국산 점유율이 49.5%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베이스 메이크업의 거의 절반이 한국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우리 일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본 여성 2명이 수입 화장품을 사면 1명은 한국 제품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제품을 사는 사람은 5명 중 1명 정도입니다. 한 줄로 압축하면 화장품 종주국의 밥그릇을 후발주자가 절반이나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화장품 회사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시장을 뚫었을까? 여기에 대단히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당장 사세요? 한정특가 같은 자극적이고 급한 광고 문구에 소비자들이 오히려 의심을 품습니다. 대신 열흘 동안 써보니 이런 점이 좋았다는 식의 차분하고 구체적인 후기에 마음을 여는 문화입니다. 한국 브랜드들은 이 점을 간파하고 화려한 광고 대신 실제 사용 후기와 꼼꼼한 리뷰를 차곡차곡 쌓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한국이라서 팔린 게 아니라 일본 시장에 완벽하게 맞춰서 팔린 겁니다. 한글이 돈이 된다, 이 문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화장품 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 매장에 가면 한국 제품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진열돼 있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유명 뷰티숍에서는 입구 정면의 핵심 매대를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일본 브랜드는 오히려 옆자리로 밀려난 모습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화장품을 넘어 외식 시장까지 번졌습니다. 한국의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2024년 4월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의미심장합니다. 일본 맥도날드가 39년 동안 영업하던 그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39년간 지키던 자리를 한국 버거가 차지한 셈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개점 40일 만에 방문객 10만 명,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70만 명, 연간 매출 약 5억 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맥도날드 매장의 연간 평균 매출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 버거 가게 하나가 일본 외식업계에 충격을 안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휩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리도, 언어도, 라면도, 화장품도, 버거도 전부 한국에 앞서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잠깐 멈춰서야 합니다. 세 번째 문 뒤에서 확인한 이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 지금 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거둔 성공에는 분명한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먼저 그림자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라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니신이 한국 라면을 따라했다는 건 뒤집어 보면 일본 기업이 한국 제품의 겉모습을 합법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장 디자인이나 한글 자체를 비슷하게 만드는 건 법으로 완벽하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도 제품명이 달라서
상표권만으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모방이 계속된다면 한국 브랜드가 어렵게 쌓아 올린 고유한 가치가 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의 한글 활용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제품에 적힌 한글이 문법이 틀리거나 글자 모양이 어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일본 대기업들이 내놓는 제품의 한글은 한국 디자이너가 작업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일본 기업들이 한글을 한때의 유행으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하고 기획하는 정식 전략으로 격상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진지하고 그만큼 무섭습니다. 한글이 돈이 된다는 걸 일본 기업들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만 쓸 수 있던 무기가 이제 상대방 손에도 들려 있는 겁니다. 화장품 시장에도 약한 고리가 보입니다. 점유율은 1위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은 비싼 명품 위주입니다. 반면 한국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성비 제품이 주력이죠. 점유율은 높아도 원재료 값이 오르면 가격을 쉽게 올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싸게 많이 파는 방식이다 보니 비용이 오를 때 받아낼 여유가 적다는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 항목을 보면 균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2024년 40%에서 2025년에는 5.6%로 급격히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샴푸 같은 헤어케어 부문에서는 한국이 아니라 태국이 시장의 64.7%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체로 보면 한국이 강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승리에 취해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림자 중에서 가장 서늘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둘러싼 사건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거의 모든 국민이 쓰는 메신저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라인을 처음 만들고 키운 게 한국의 네이버였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통신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했고 네이버의 일본 법인이 그 필요에 맞춰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네이버가 핵심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일본 최대 메신저로 키워낸 겁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라인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네이버 클라우드 협력사의 보안 허점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2024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에게 라인에 대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라인야후는 2026년 3월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안 관제센터 운영도 인증 시스템도 데이터 센터도 전부 일본 주도로 전환됐습니다. 개발과 운영을 맡아왔던 모든 위탁 관계도 해소됐습니다. 네이버는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라인의 운영이나 개발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가게를 열어서 크게 키웠는데 한쪽이 작은 사고를 빌미로 주방과 레시피를 통째로 가져가고 원래 비법을 알려줬던 동업자는 가끔 이익 배당금만 받는 처지가 된 겁니다. 기술은 이미 넘어갔고 경영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봐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한국 버거를 먹으며 한글을 힙하다고 즐기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의 핵심 기술 플랫폼이 걸린 영역에서 한국 자본을 냉정하게 밀어내는 차가운 계산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 시장에서의 환영과 기술 영역에서의 배제? 이 두 얼굴이 같은 일본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4개의 문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건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정작 무서운 건 따라하는 쪽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 따라하게 만든 쪽은 그 사이 다음 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면에서 화장품으로, 화장품에서 외식으로 번진 이 흐름은 분명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라인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과 자본이 걸린 영역에서는 소비 시장의 인기가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따라하게 만드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잡히지 않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개의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이제 이걸 한자리에 쭉 늘어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는 한글이 일본 거리와 언어에 스며든 현실을 봤습니다. 두 번째 문에서는 라면 한 봉지에 담긴 60년의 역정극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화장품과 버거가 숫자로 증명한 한국의 위상을 봤습니다. 네 번째 문에서는 성공 이면의 모방 리스크와 라인 사태라는 서늘한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문마다 주인공은 달랐지만 전부 같은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돈이 된다. 일본 기업들이 한글을 포장해 넣고 한국 느낌을 빌려야 물건이 팔리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성공을 지켜내는 것은 성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이 한국을 따라한다는 뉴스를 보실 때 기뻐하시되 함께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게 만드는 힘은 분명 자부심이지만 따라잡히지 않는 힘은 끊임없는 혁신에서만 나옵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섭게 한국을 따라하는 현상, 기뻐해도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경계해야 할 신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진짜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해당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자산입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